다음은 총선 이야기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에서 어쨌든 지금 신당 창당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금태섭 의원의 새로운 선택, 이준석 전 대표의 이준석 신당, 그다음에 뭐 송영길, 조국 전 장관 이야기까지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새 요 며칠 사실 되게 굉장히 조용했어요. 오늘 아침에 뭐 잠깐 출연하신 것 같기는 하던데 왜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조용해진 것은 아니고요. 네. 언론의 관심이 다른 사람한테 더 쏠렸던 것이죠. 아, 저희가 잘못했군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새로운 인물이 부상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시청률 더 높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언론의 스팟라이트가 더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최근에는 한동훈 장관, 뭐 대구 방문, 대전 방문, 뭐 이런 게 관심이 집중됐고, 네네.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시작되면서부터 혁신위가 출범하면서부터 일정 부분은 인요한 위원장이 가져갔죠. 언론 점유율을 가져갔고, 보니까 이준석 그 전 대표와 소위 얘기하는 천하용인팀이 26일 날 대구를 방문한다고 하니까 다시 관심을 끌 만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준석 신당, 뭐 조국 신당, 그리고 뭐 금태섭 양양자 의원이 준비하는 거 제가 보기엔 이게 선거법 개정이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면 대부분은 도로아미 탑을 대요. 근데 병립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아,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을 선호하나요? 그건 아닌데 이재명 대표의 최대 관심은 뭐냐면 언제 또 올라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게 21대에서는 안 올라오더라도 22대 국회에서도 올라올지 모르는 체포동의안이에요. 또 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보니까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에서는 찬성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리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신당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죠. 소위 얘기하는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신당, 추미애 신당, 아니면 이 세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로 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의석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재명 대표가 바랄 리가 없죠. 더군다나 정의당 같은 데 의석 많이 주고 싶겠어요. 자기 체포동의안 찬성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어렵다. 연동형으로 갈 때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를 들어서 병립형으로 입장을 좀 바꿔서 합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신당은 완전히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일단 뭐 지난 한 주의 뉴스의 초점은 이준석 신당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면 얘기가 안 되는 뉴스든 뭐 시사 프로그램이든.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한동훈 장관 대구 방문을 기점으로 뉴스의 초점이 좀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총선 출마 가능성을 본인이 수용했다. 이 뉴스까지 나오면서 거기로 이제 이슈가 옮겨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나 그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해졌는데, 근데 그런 식의 엎치락뒤치락이 몇 번 있을 거예요, 앞으로. 또 이준석 전 대표 나름대로 어쨌든 이 이슈의 중심에 본인과 어쨌든 신당을 놓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획들이나 이런저런 행보들을 할 가능성이 있고, 뭐 아마 이번 주에 대구 가는 것도 그 일환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뉴스몰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관측이 있어요. 결국에는 끊임없이 어쨌든 당 내부를 향해서 일종의 이제 위협구를 던지면서 결국에는 총선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전제로 유턴할 가능성이 있다. 신당을 끝내 만들지 않을 거다. 끝내 만들지 않을 거다. 또 실제 그래 보이는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나 언급도 있어요. 행간의 의미도 그렇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이제 강을 건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잡으려면 네.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이준석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원내로 들어와서 역할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인데 총선 끝나고 나서부터 아니 벌써 레임덕이라고 하세요. 완전 완성할 수도 있죠. 아니 이제 대꾸 차기 주자들 막 이렇게 뛰면은 레임덕이 돼요. 근데 이준석이 남는 게 더 정치적으로 리스크다. 뭐 이런 식의 진단도 있기 때문에 안 잡을 거다. 안 잡을 거다. 그리고 신당 만들어봐야 그 파괴력이 얼마나 되겠냐. 뭐 이런 두 가지 관측이 있는데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그냥 제스처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본인이 예고했던 그 시점이 지나게 되면 네. 그냥 가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어느 정도 얼마나 준비가 되는지는 뭐 대외적으로 다 공개하거나 알려진 바는 없는데 이런저런 어쨌든 방송도 같이 출연하고 오가면서 네.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다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자기 신당의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바뀌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네. 바꾸겠다. 네. 뭐 저 민생보다 이념이다 이런 기조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만나고 그러면 자기가 신당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냐. 네. 공천에서도 손 띄겠다. 네. 수직적 당정관계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신당 못하는 거고 자기는 뭐 좋든 싫든 남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게 성공 가능성이 얼마가 되든 이준석 신당은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본인이 얘기하듯이 여야를 넘어서 기존의 진영을 넘어서 스펙트럼이 넓은 네. 뭐 민주당의 비명계까지도 손을 잡는 네. 그런 정당이 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수도권의 2030을 기반으로 한 이제 이준석 지지자들 네. 기반의 그런 네. 이준석 신당이 될지 네. 그 범위와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전자와 같은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수권 정당, 대한 정당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네. 그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콤팩트한 이준석 신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총선에서 현 제도가 유지되면 아까 김용남 의원도 얘기했듯이 네. 일정한 그 임팩트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도를 만약에 병립형으로 돌린다. 네. 그러면은 이제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병립형의 유혹을 느낄 거다. 네. 다른 유혹이 아니고요. 공천권입니다. 공천권. 본인이 어쨌든 병립형으로 되돌리면 한 20명 가까운 이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손에 쥘 수 있는데 연동형 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저 뭐 정당이 위성정당을 또 위성 만들지 정당 않는 이상. 근데 위성정당은 명분상 못 만듭니다. 그럼 결국에 민주당에 지금 보면 현역 의원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재를 영입해도 그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들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 가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웬만한 데는.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자기가 인재를 영입해서 외부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줄 만한 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례밖에 없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동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리스크입니다. 네. 왜냐하면 본선에 그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중간층 그렇죠. 여론이나. 네. 그런데다가 조국 신당은 원심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정하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추게 되면 네. 그리고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이. 네. 그거 마땅치 않죠. 네. 그래서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이 설치면 설칠수록 병립형으로 제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유혹도 강해진다. 제발 좀 가만히 계셔라. 소수 정당들한테는 그 아주 결정적으로 거꾸로 돌리면 이게 쥐약인데 조국, 송영길 때문에 이제 거꾸로 돌아가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병립형이 무서운 거네요, 이거. 거기에 하나 더 이유를 첨가하자면 네.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뭐랄까 코어 그룹 있잖아요. 네, 네. 더민주주의 혁신회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지역구에서 당선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배지를 다는 유일한 방법은 비례대표로 비례정당. 배지 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달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연동형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이유 플러스 강력한 뭐랄까 핵심 참모 그룹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병립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회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병립형으로 약간 민주당에서 흐름을 좀 잡았다. 네. 그러면 여당에서 그거를 약간 받게 될까요? 아니 국민의힘은 원래 병립형. 원래 병립형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은 또 한 번의 위성정당 야합에 이어서 제2의 야합, 다시 제도를 병립형으로 신당 후퇴시키는 죽이기 야합.
제2의 야합, 신당 죽이고 소수당 죽이는 야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그래서 정의당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고 이렇게 박원순 아니, 그래서 의원이 벌써 길을 떠났잖아요. 정의당이나 소수 정당들은 그때 가서 두 당이 야합하는 걸 보고 규탄을 하겠다 이러면 늦어요. 지금 빨리 천막을 치고 미리부터 제2의 위성정당 야합을 저지하겠다, 규탄한다. 이거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당장. 정의당이 아니 위성정당을 안 만들고자 병립하고 그러니까 제2의 하자는 위성정당 건데. 사태와 같은 야합을 규탄한다. 이 얘기를 이 투쟁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나중에 1월달 들어가가지고 대응을 하려면 늦는다니까요. 정의당 근데 지금 뭐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당에다가도. 지금 써야 된다, 지금. 야합이라고 규정을 해라, 아예. 거의 지금 비대위하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정의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왜 또 관심이 없다 그래요?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도 있고 지금 여기 그래요? 진행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관심이 없다고 관심이 제가 없다고 관심이 그러는데. 없는 건가요? 아니, 제 주변은 관심이 없던데. 좀 관심을 가지세요 좀.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의당은? 근데 이 비대위가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그러니까 당의 혁신과 총선 준비를 위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비대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그 이정미 대표 체제 하에서 일종의 이제 총선을 위한 선거 연합 정당을 결정을 해놓고 네. 그 선거 연합 정당의 범위나 대상도 대충 정해놨어요. 네. 녹색당 플러스 알파로. 근데 그걸 수행하기 위한 비대위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이제 그런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네. 또 녹색당하고 선거연합해서 뭐 하려고 녹색당하고 선거연합을 하냐. 가치의 측면에서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합당을 하지. 선거용 연합정당을 한다는 게 그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의석이 늘어나거나 네.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이 생기거나 득표를 더 많이 한다는 이제 그런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닌데 무슨 녹색당 후보 데려다가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하냐. 근데 이런 비판도 있고 이제 근본적으로 정의당이 지금 처해 있는 위기가 이를테면 녹색이라는 가치나 혹은 다른 어떤 진보적 가치에 충실하지 않아서냐 그게 아니고 네. 그런 가치를 현실의 정책으로 또 현실의 변화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네.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꾸 이제 더 원칙적이고 더 진보적인 네. 그런 가치 중심적, 가치 지향적 뭔가 총선 그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게 현재 정의당의 위기 탈출에 있어서 유효한 방법이냐. 네. 이런 문제 제기를 저 같은 사람이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정의당이 연합을 하려면 더 과감한 연합. 그 연합, 그러니까 저 소수정당 말고요? 아니 이를테면 양당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당이 되겠다. 기존의 이념이나 진영을 넘어서 삼지대에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는 네. 그런 더 과감한 연합에 나서고 그런 플랫폼으로 정의당이 기능하고 작동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이제 총선 앞도 큰 변화인데 그게 아니고 맨날 하던 동네에서 익숙한 사람들끼리 이게 연합을 하는 게 네. 지금 정의당한테 이게 필요한 변화냐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거봐요. 얘기 듣고 나니까 정의당 비대위 체제에 별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네요.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지고 그래요? 동료의식이 있어야지. 정의당이 그래도 저희가 가끔 이렇게 소식을 그래도 한 2, 3주에 한 번씩은 전하는데 예. 그렇게 한번 잘 아무튼 뭐 잘 돼야죠. 이게. 예. 네. 가치 정당이 그래도 또 이렇게 활동을 해야 여의도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동형 제도를 손대면 안 됩니다. 다양한 이 가치와 다양한 정책을 가진 다양한 정치 세력이 많이 국회에 들어오는 게 네. 지금의 양당이 거의 99%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보다 어떤 경우에도 나아요. 어떤 경우에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이 설사 들어와도 낫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네. 뭐 양당이 다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최강욱 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거대 정당이 그나마 뭐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만 비례대표 제도를 유지하려면 그래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위성정당 막 만들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이 공천하다 보니까 뭐 최강욱 전 의원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뭐랄까요 21대에 있어서 오히려 20대나 지난 국회보다도 더 박한 평가를 받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자체를 근원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김영남 의원의 얘기는 별로 가치가 없고요. 지금 시점에서
김용남 의원은 비례대표 제도가 없는 미국의 텍사스주나 영국의 런던에 출마시켜야 돼요. 거기 공천 줘가지고. 피선거권이 있어요? 제가 그 나라에서? 아니 어떻게든 그 부여해가지고 거기 출마시켜야 돼. 아, 두 분 이렇게 소원 말씀하시는 8달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네. 그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곧 다음 이제 좀 이슈는 아마 선거제 관련해서 또 이제 국회가 또 이야기 슬슬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이제 12월쯤 되면. 근데 사실 이게 선거제가 너무 어렵고 그 어젠가요? 그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그 국민들은 선거제도 잘 몰라도 된다 그래가지고 또 한번 약간 좀 구설수가 있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거제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발언이죠. 아무리 그게 산식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최대한 그거를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지. 아니 주권자인 국민들이 표를 찍어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건데 그걸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 바꿀 때 그때 심상정 저희 당의 전 대표께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실 시절인데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그냥 사과하고 혼난 적이 있는데 또 민주당의 허영 의원이 그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 정개특위 위원직 사퇴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게 문제라고 해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왜 복잡하게 만들겠어요? 그게 정파 간의 이해타산을 막 조절하고 협상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는 것이거든요. 선거제도를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갖고 치러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선거제도 얘기를 길게 하게 됐는데 조만간 선거제도 얘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 공통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양옆에 그 노란색 저기 손가락 있잖아요. 그걸 잠깐 들어주시고. 아, 요걸요? 네. 오늘 이제 두 분만을 위한 약간 30초씩 드리는 시간. 네. 그거를 이렇게 카메라 이제 각자 가리키는 카메라를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네. 뭐 소속 정당 아니면 상대 정당 뭐 특정 정치인 뭐 누구든 상관없고요. 해주고 싶으신 말씀 이렇게 한번 쿡 찍어주시고 30초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1분 정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누구 먼저 혹시 더 이렇게 분명히 하시죠? 네, 하원님 먼저 해주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기왕에 정치를 시작하고 총선 출마를 하시려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법무부 장관직에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한다는 논란이 계속 커질 수 있고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정치를 수행하는 거 한 장관께서 늘 강조하는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지금 여당에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국민들 중에도 한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속히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링에 올라와서 정치인으로 제대로 경쟁하고 대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관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거야 물론 자기 마음이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김용남 전 의원도 한번 해주시죠. 아 이거 이러면 삿대질 했다고 뭐 기사 나지 않나요? 아 저희가 한 거라고 하면 이렇게? 아 삿대질 이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니까 예. 저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소위 2호 혁신안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입장을 표명 안 하셨는데 소문에 의하면 당대표직을 총선까지 유지하시면서 본인이 기존에 하시던 울산에 출마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런 저는 뜬소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의혹을 좀 불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벼슬이 높을수록 저는 책임도 큰 법이라고 생각하고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패배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계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희생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시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건 당대표직을 적어도 유지하신다면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던 그 선거구는 적어도 떠나서 수도권 험지 출마에 솔선수범을 보여주시던지 아니면 더 큰 정치를 위해서 한번 쉬어가는 용단도 내리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원내에서 배지 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얘기 안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아무 직책도 없는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길게 말해요? 그냥 물러나세요. 이거면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언제 아니 돌려 박 의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 입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는 못해요. 같은 당인데 물러나세요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좀 논리와 뭔가 이렇게 정을 담아서 아니 해야지. 핵심은 물러나세요인데 돌려. 같은 제가 저희 막 팀원들한테 물러나세요 이러면 뭐야 이러면 이렇게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권 기자님이 여기 동아일보 사장님한테 물러나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물론 돼요? 물론 못 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물러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여기가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슈 있을 때 저희 또 한번 두 분 모셔서 좀 더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